그러면 지금 이러한 시장,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완전히 내년 안 좋을 거야 라고 한다면 쉬면 되는데 그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단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정도니까. 그럼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아직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분이라면 지금 뭘 사야 되는가? 예, 이런 질문이 생기죠. 네, 저는 이제 사고 싶은 주식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대상, 요거를 이제 키워드로 3개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고용, 환경, 그 다음에 회복 이렇게 꼽았는데, 우선은 고용이라는 키워드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자료에는 인프라를 넣어놨지만 지금 광범위하게 코로나 위기는 셧다운 위기였고, 이거는 인컴 쇼크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업률에 관련돼서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어디든 고용에 아마도 굉장히 큰 포커스를 두게 될 거고요. 이 고용을 충분히 살려내느냐가 결국 이번 경기 부양과 이번 정책들의 성공을 판가름하게 될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인프라 투자입니다. 미국의 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도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지만 인프라 투자도 광범위한 일자리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죠. 인프라 투자가 고용을 확실하게 늘리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 대상으로, 투자 포인트로서 이 고용을 꼽았다면 인프라를 제일 먼저 떠올린 거고요. 대신 트럼프는 인프라를 선언하고 들어왔는데, 트럼프가 했던 인프라 정책은 주로 낙후된 교통이라든지 이런 쪽이었다면, 이번에 인프라 정책은, 바이든의 인프라 정책은 굉장히 환경 쪽으로 맞닿아 있고요. 신성장 산업을 포함한 인프라 정책이라고 많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인프라에 관련돼서는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미 제가 조사해 보니까 돈은 벌써 이미 빠르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프라 투자 관련된 ETF들 2개에 돈이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을 저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인프라 투자는 제가 현역에 있을 때부터 자문사를 하기 전에도 경험해 봤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사실 인프라 투자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저희 주요 투자 대상 기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작은 중소기업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업을 찾아내서 투자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다른 팩트들이 자꾸 발생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일반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인프라 투자는 글로벌 인프라 상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이 좋은 반면에 한쪽이 나빠서, 예를 들면 제가 인프라 투자가 안 좋았던 얘기를 하나 딱 이해하실 수 있게 말씀드리면, 1대1로 중국이 한 거 잘 됐나요? 1,300억 불인가 돈 못 받고 있다고. 네네네. 잘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1대1로 인프라 투자에다가 말할 때는 너무너무 그럴듯한 모양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하지만 결과는 그렇게 좋은 수익률을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객들한테 ABC가 있다면 인프라 투자를 추천한 포트폴리오는 별로 그렇게 좋은 수익률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의를 갖고 대상을 찾았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미국 인프라에 투자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제가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만 투자하는 ETF를 2개를 이렇게 넣어드렸는데, 사실 기업이 생소할 거기 때문에 기업으로 투자하기보다는 기업의 묶음으로, 펀드라든지 ETF로 투자하시는 게 좋겠고, 지역을 미국으로 한정해 주시는 게,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금 다른 팩트들, 앞에서 많이 말한 팩트들 때문에 미국은 어느 정도 신뢰도를 갖고 있다. 그래서 돈도 미국 인프라로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지금 위에 왼쪽에 있는 게 IFRA라는 게 iShare에서 운영하는 인프라스트럭처 ETF고요. 밑에 있는 건 글로벌엑스라는 운영회사에서 운영하는 PAVE라는 ETF인데, 보시면 주가도 코로나 이전 회복하고 얼마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종목들인데 아마 아시는 것들이 크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US 스틸 정도? 이런 정도실 거고요. 상당히 생소한 기업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프라 수주를 어디가 따낼지 모르는 그런 부분도 좀 있다 보니 이 ETF로 투자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실 걸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프라 하면
그 국가가 뭐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사업성 따져가지고 하지만 국가는 그냥 일자리만 돈 쓰는 게 일단 그렇죠. 목표다 보니까 그렇죠. 별로 이렇게 사업성이 약하거나 네네네네. 우리 많이 보듯이 사업성을 부풀려 가지고 네,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좀 있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떤 회사를 아까 1대1로처럼 좋은 그림을 보고 들어갔다가 거기가 뭔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저희의 투자 결과는 좋지가 않다 보니 여러 개의 회사를 한꺼번에 투자하는 방식이 아마도 돈은 어찌됐든 이 전체 기업에게 아마 지급될 테니 그런 면에서는 예, ETF, 인프라 투자하는 ETF를 택하시는 게 좋겠고 제가 생각할 키워드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핵심은 고용. 네.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아이템. 네, 맞습니다. 예, 사업 분야.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또 뭐가 있나요? 예,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환경을 꼽았는데요. 사실 환경에 대해서는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는 이 환경 문제가 그냥 어떤 의식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가 됐다는 거고요.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두 가지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용어로는 아립에 하나는 좌초자산이라는 건데 좌초자산이란 용어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좌초자산 대표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저는 들어봤죠. 아, 그러시군요. 역시 해안이 높으십니다. 아니, 네. 그건 아니고 요즘 그렇지 않아도 이 기후변화, 그로 네. 인한 이 신재생 에너지들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 네. 화석 연료 산업에 대한 네, 네. 이 모든 이게 무너지게 돼 있는 맞습니다. 거니까 네. 이제 그걸 맞습니다. 좌초했다는 뜻이죠. 기존 쓰는 말이고요. 실제로 이제 더 이상 수익을 못 내는 자산을 말합니다. 근데 멀쩡한데 수익을 못 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그 화석연료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제 법적인 여러 가지 제도들 때문에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데 저게 왜 좌초자산이 되느냐, 그 다음에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를 어느 정도 추정하실 수 있게 할 수 있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 첫 번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돈을 움직이는 블랙락이라는 운영사가 있는데 이 8천조 정도 움직입니다. 엄청나네요. 네. 그런데 이 블랙락이 레리 핑크라는 회장이 작년 올해도 특별히 선언을 했습니다. 석탄 관련된 그 사업 비즈니스가 25%인 회사는 다 판다.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몇 프로 이하면 판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실제로는 당연히 그 엑스모빌이라든지 이런 소위 말하는 화석연료에 해당되는 회사들의 자산 가치가 여러 것들에 의해서 하락해버리기 때문에 자산은 자산인데 오히려 플러스를 못 내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엑스모빌의 그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달려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원래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은 엑스모빌 같은 거대한 회사는 안 건듭니다. 못 건들죠. 덩치가 너무 크니까. 네네, 그건 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했다는 얘기 들으면서 아마도 이런 흐름이 아닐까. 왜냐하면 자산 자체가 이제 좌초자산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격할 만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흐름들이 한꺼번에 나타나고 규모로 보면은 이게 뭐냐면 이 그 파리 기후협약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지구의 온도를 1.5도로 억제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2도로 억제하려고 하느냐 이런 건데 만약에 지구의 온도를 1.5도로 억제하는 목표를 가져가면 전 세계에서 좌초자산으로 평가돼서 손실로 평가되는 금액이 8,90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100조가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1도시, 1.5도시를 낮추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탄소를 배출하는 시설들이 폐쇄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 네. 액수가 이제 이렇게. 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는 뭐냐면 탄소 배출량을 자기가 사업을 영위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탄소 배출권을 사서 자기가 지금 내뿜고 있는 탄소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을 커버해야 합니다. 세금처럼 사야 되는 거죠. 그 탄소 배출권을 사서 커버할 수밖에 없는 회사들 대표적인 게 자동차 기업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자동차 애널리스트 한 분이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설득력 있다 말씀드렸는데 현대차하고 폭스바겐을 비교하는 거였었어요. 그게 뭐냐면 폭스바겐은 현대차보다 훨씬 더 전기차 실제로 말하는 그런 어떤 지금 전기차라고 말하는 것들 판매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그 밀리언셀러 모델들도 많이 팔아서 굉장히 좋은 매출을 내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탄소 배출량에 의한 탄소 배출권 구매를 통해서 나가는 마이너스 금액 이게 너무 커서
현대차는 그 모든 조사대로 보니까 마이너스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전기차 관련된 플러스 요인을 가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4배를 장사를 했는데도 이익이 같아질 수 있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 탄소 배출권은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가 낸 영업이익률을 까먹는 겁니다. 탄소 배출권에다 돈을 들여버려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세금이 생겨버리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높은 세금을. 맞습니다. 유럽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탄소 국경세. 그러니까 좀 제가 설명드리려는 RE100하고 같이 설명드리면 이해하시는데 RE100이 뭐냐면 리뉴어블 에너지 100이라는 건데 화학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로만 100% 사용해서 만든 제품, 그럼 우리는 그런 것만 하는 회사,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애플이 RE100을 선언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우리 부품 회사들도 RE100을 요구할 거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제일 먼저 SK그룹이 RE100을 선언했죠. 그래요? 네네. 왜냐하면 좀 전에 저희가 말씀 나눈 그대로 RE100을 빨리 가지 않으면 돈 팔아가지고 난 이익을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익이 아닌 거죠.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회사 중에 하나는 엄청난 매출을 자랑하는데 저 세금을 다 내고 나면 탄소 배출권 관련된 그 페널티를 내고 나면 이익이 엄청나게 감소하는, 그러다 보니 이제 환경은 어떤 문제냐면 이제는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이제 아주 핵심적인 이 세상의 구조를 지금 산업의 구조를 바꾸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좌초자산 같은 걸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대한 그 메가 트렌드가 시작됐다면 저희는 그럼 여기에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될 거냐. 그 부분은 사실 한 번이 아니라 2021년 내내 좀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렇죠. 고민해야 될 영역입니다. 이건 뭐 2021년만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투자에 있어서 이걸 집중 그 핵심으로 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너지 패권이라는 게 굉장히 커다랗고 무거운 얘기인데, 왜냐하면 사실은 현재 에너지 패권을 가진 건 원유였는데 그 원유 에너지 패권을 가진 쪽들이 전 세계 헤게모니를 끌어가고 있었을 만큼 결국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환경과 관련된 이런 신재생 에너지의 흐름은 미국, 중국, 유럽이 에너지 패권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그런 거에 들어간 거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덤으로 일자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이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이 환경에 관련된 법은 더 강화될 거고, 사실상 이쪽에서 최고 장애가 됐던 데가 중국인데 최고의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 나라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조차 얼마 전에 시진핑이 탄소 제로 선언을 하면서 50년까지.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현재 오늘 저는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중국 얘기를 드리진 않지만 이 클린 에너지 관련해서는 중국을 따로 떼서 투자해야 할 만큼 규모가 큽니다. 태양광 전 세계 1등, 예, 전기차 압도적으로 1위를 바라보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신재생 에너지 투자, 그 다음에 환경에 관련된 투자를 할 때 글로벌, 중국 이렇게 분리해야 될 정도로, 네, 그럴 정도의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 그 좌초자산이니 그다음에 네.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이 높아져야 된다더니 이런 이야기를 사실 저도 작년에 네. 작년 하반기에 몇 번 방송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무슨 공상과학 같은 얘기를 좌초자산 얘기하면 안 믿었거든요. 네네, 그러셨을 근데 지금 요즘 보면 이게 아주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화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벌써 저희 어제 나간 영상 제목도 그린스완.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린스완, 이게 오히려 뭐 어떤 금융위기보다도 더 심각하고 더 파괴적인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말씀대로 좌초자산의 규모를 보면 우리가 그 무너지는 배에다가 투자하는 거면은 의미가 없죠. 네, 의미가 없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저희는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러 나온 거니까, 투자자분들이 봤을 때 2021년 포트폴리오의 비중 같은 거를 볼 때 과연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냥 하나의 그냥 순식간에 어떤 그 화제를 그냥 얘기를 하는 거냐.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2011년, 12년에도 OCI가 최고가를 치는 그때도 이 이슈가 한번 한국을 강타했었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때는 테마주였다. 지금은 그 근거가 뭐냐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태양광과 풍력은 이미 그리디 패리티라 그래서 보조금 없이도 경제적으로 이미 더 효율적인 투자 대상이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과거와 같은 그런 테마주의 개념이 아니라 정식 포트폴리오 안에 편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비중조차도 상당 부분
다른 것과 물론 비교를 하셔야 되겠지만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포텐셜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구체적인 투자 수단으로 지금 제가 제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ETF를 지금 현재 이제 나와 있는 5가지를 제시해 드렸어요. 근데 요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이것들을 제가 다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신재생 에너지 환경 관련된 투자의 포인트들을 각각 갖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저는 2021년 환경 관련된 투자 중에 가장 지배적인 이슈가 되고 주요 돈의 문제가 개입될 부분을 저는 자동차라고 정확하게는 전기차라고 꼽았습니다. 전기차.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기술주나 기술 투자를 오랫동안 해온 회사인데 저희들이 볼 때 가장 주식이 강하고 많이 빠르게 오르는 구간이 언제냐? 침투율 5%부터 10% 구간. 대중화 5%에서 10% 구간. 그런데 마침 전기차가 내년도부터 글로벌리 5% 정도 예, 침투율, 그 다음에 대중화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어디를 열어도 전기차죠. 당연히 그렇죠. 테슬라가 S&P 들어간다는 이슈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요. 그럼 저처럼 전기차를 이 환경 분야에서 제일 먼저 돈을 실제로 움직이는 분야가 될 거라고 보는 분이라면 지금 제가 제시해드린 저것 중에 저 ETF 중에서 산업별 비중 보면 에너지 있고 화학 제품 있고 전력 있고 반도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저기서 자동차 제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ETF들 중에서 자동차, 전기차에 제일 많이 투자한 데는 어디냐? 저는 그거부터 일단 딱. 그게 이제 전기차는 결국 테슬라겠네요. 그쵸. 근데 테슬라에 많이 투자한 비중이 있는 ETF. 네, 그렇기도 하고 테슬라는 3, 4%밖에 없지만 나머지 전기차 부분들도 상당히 여러 개의 밸류체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합쳐서 저 중에 한 군데는 10% 이상 전기차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13% 정도. 그러니까 제가 이 표를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각이 다르시니까 저는 전기차를 보고 먼저 자동차 제조업 쪽에 이걸 먼저 보게 이렇게 들어가서 비중을 보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산업별 비중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저희가 각자 제가 피킹이라고 한 이유가 여러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내년도의 환경이나 신재생 에너지에서 좀 중심이 될 수 있는 산업들을 먼저 보는 거죠. 요즘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자동차라고 생각하므로 여기 자동차 제조업 여기에 비중을 이제 일단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네. 예, 그 비중을 일단 1차 필터링해서 조건으로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는 뭘 보냐면 아까도 인프라 투자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바이든이 선언한 5년 동안 2조라는 것들이 실제 제가 태양광하고 풍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 달성을 하려면 어느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가 성장해야 되나 봤더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막 4배씩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한 해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저의 또 하나 포인트는 바이 아메리카입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보시면 국가별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국가별 비중에 저 같은 사람은 미국을 주로 투자한 데를 찾겠죠. 네. 그러면 여기 71%짜리가 있고 72%짜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쟤를 고를 때 전기차 비중이 높으면서 미국만 투자하는 이런 식으로 저는 접합점을 찾는 거죠. 그런가 하면 중국 비중을 보는 분도 계시겠고요. 저는 이제 중국은 따로 오히려 빼서 중국의 ETF는 저희 그 미래셋이 인수한 회사 글로벌엑스라는 회사가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나 전기차 관련된 ETF들을 많이 내놨습니다. 그쪽을 따로 빼서 투자하셔도 될 만큼. 중국은 전형적으로 정책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인덱스 투자하시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상해 지수 뭐 네. 이런 지수를 투자하는 나라가 아니라 어떤 그 부분들, 그러니까 산업, 예. 이런 테마 ETF. 네네. 그런 것처럼 지금 쌍순환의 내순환 얘기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내수, 중국의 내수가 살아나는 영역들 중에서 한 부분, 뭐 이런 식으로 주로 많이 꼽는 게 교육이거든요. 뭐 그런 것처럼 중국은 그런 식으로 투자하셔야지, 뭐 상해지수 이런 거 투자하면은 뭐 6천 갔다 2천 가고. 뭐 이런 식이라서 저희가 중국 투자는 이제 좀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이제 어떤 ETF가 말씀하신 조건에 가장 부합한 거죠? 지금 저희는 그런 면에서 자동차 부분이 높고 전기차가 13% 이상, 지금 여기 11% 나와 있지만 높고 미국에다 주로 투자하는 PBW를 저희는 선정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PBW. 예, 예. 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예, 자기의 그 시각에 따라서 조금 더 다르게 예,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은 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이거는 이제 그 예를 들면 미래셋이
글로벌 X라는 그런 자산 운용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ETF 운용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 그런 그 홈페이지, 미래에셋 자산운용 홈페이지에 이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자료는 굉장히 제일 많이 올라와 있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쪽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회복이라는 거고요. 이건 조금 짧게 말씀드리면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 이제 백신 장세죠. 네. 그런 것들을 겨냥했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경기 소비재라는 거를 사는 게 좋겠다. 경기 소비재는 뭐냐면 소비재는 소비재인데 이제 필수 소비재가 아니고요. 예. 경기가 좋아질 때 주로 소비하는. 그래서 저 경기 소비재는 어떤 이름으로 많이 불리냐면 자유 소비재, 그 다음에 뭐 임의 소비재, 뭐 이렇게 불리는 건데 주로 어떤 쪽이면 종목을 제가 넣어드렸지만은 자동차, 여행, 예, 힐튼 같은 호텔. 제가 얼마 전에 그 헤지펀드 매니저인 분한테 이런 얘기 들었어요. 힐튼을 많이 투자한다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스타벅스하고 힐튼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스타벅스 얘기를 하시면서 스타벅스가 문을 닫았으니까 얼마나 이익이 안 좋아졌겠냐. 그런데 엄청 투자할 대상이 됐다. 왜? 스타벅스가 문을 닫고 있었지만 이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작은 카페들이 다 문을 닫았겠냐. 아, 1위인 스타벅스가 이렇게 힘들어서 줄일 정도면 네네. 나머지는 네. 얼마나 힘들고서. 네, 제가 그러면서 2009년도 경험이 확 떠올랐어요. 2009년도 제가 투자를 하면서 제일 많이 실감했던 게 뭐냐면 승자 독식. 맞아요. 살아남는 회사는 정말 끝까지 오른다. 나머지 죽었기 때문에 정말 밸류에이션도 좋을 뿐더러 정말 그 주가를 높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장세, 실적 장세의 특징은 천정을 뚫고 오르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승자 독식을 제가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받아들여졌고 힐튼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힐튼 얘기를 하면서 힐튼은 이 코로나를 견뎌내기 위해서 한 30% 가까이 비용 절감을 했대요. 이 기간 동안에. 그런데 힐튼은 브랜드가 있는 회사니까 당연히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 또 다시 각광을 받을 텐데 비용을 30% 지줬으니 이익이 얼마가 나겠냐. 살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제가 추천드린 경기 소비재 저 안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스타벅스, 힐튼, 뭐 그 다음에 그 자동차 중에서 유명한 데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ETF인 거죠? 네, 그래서 위에는 VCR이라는 ETF고 밑에는 XLY라는 ETF인데 운영사만 다를 뿐이고요. 오른쪽에 종목을 넣어놔드린 이유는 이런 업종, 이런 회사를 투자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또 저 옆에 있는 회사에만 투자한 게 아니라 그런 업종의 회사들에 투자한 회사다. 맞습니다. 지금 ETF다. 예, VCR이나 XLY가 갖고 있는 주요 종목들이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네. 그래서 보통 ETF는 20에서 30 종목을 투자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꺼번에 어떤 업종이 오를 때는 제일 아주 효율적으로 수익률이 나는 그런 수단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이 이제 물론 신흥국은 내년도 하반기는 돼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막 들어보니까 캐나다는 내년 1월부터 접종 시작하고 뭐 유럽 마찬가지지만 일본도 접종 시작하고 대부분 다 막 인구의 뭐 막 2배도 막 캐나다는 2배를 했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아마 한 3, 4월이 되면은 상당 부분 백신에 관련된 영향이 있을 텐데 그때쯤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기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투자할 만한 섹터, 투자할 만한 ETF를 발굴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